맨하탄이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독특한 건축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맨하탄에는 최고층에 대한 높이 제한이 없어요. 옆 건물에 있는 공중권을 사서 붙여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30m 되는 것들이 막 50층, 100층까지 올라가죠. 김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 장벽처럼. 시민단체에서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HS 플랜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경훈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존경하고 깊이 있게 건축에 대한 얘기, 도시에 관한 얘기, 또 삶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뉴욕 공과대 정현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건축 역사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정현태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현태 교수님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하시고 현재는 이제 뉴욕 공과대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 2개를 심사하시고 서울시의 공무원분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여러 번 하신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작년에 서울의 노들섬하고 반포 덕계공원을 심사위원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문제나 건축 문제들 여러 가지 생각하시니까 불러주시는데 제 생각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건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서 자주 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서울과 뉴욕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뉴욕의 도시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대단히 개발을 이 도시 내에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하이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버려진 철도를 공으로 만든다든가 기지창 위에 그걸 덮어서 아파트를 뭐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옛날에 한 100년 전에는 미국의 거의 70% 이상의 수입물이 그쪽으로 왔대요. 항구로.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때 부두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작은 공원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틀 아일랜드라고 헤드웨이가 했던 그것도 버려진 피어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리틀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제 명소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런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것과 유사한 시도들이라고 하면 노들섬에서 했던 현상공모전, 그리고 우리 환경에서는 이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다리 주변으로 도시적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뉴욕을 서울시에 온다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하일라인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철도길이 있는데 그게 좀 발전이 안 되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일라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개발이 엄청 많이 됐죠. 근데 서울시 앞 다리 위에 공원을 만든다는 건 하일라인을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콘텍스트도 별로 없고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이제 창의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이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과거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맨하탄의 모습이 아니라 독특한 건축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맨하탄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면 사실 1990년대 정도까지는 도시 형태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시트콤 같은 거, 프렌즈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그림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난 한 20년 동안에 아주 가는 바늘 타워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연필 타워라고 그러기도 해요. 최근에 2000년 이후에 한 20개 넘게 지어져 가지고 도시 전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리들타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리들타워라고 하는 거죠? 풋프린트가 아주 작은, 주택보다 좀 더 커요. 30m 되는 것들이 막 50층, 100층까지 올라가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거는 넓잖아요. 여기는 좁아요. 굉장히 좁고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가죠. 대부분 다 레지던셜, 주거죠. 요새는 오피스를 지으면 잘 안 돼요. 안 팔려요. 대체로 이제 거의 모든 건물들이 이제 주거예요. 이게 이제 가능한 거는 현재 구조 기술이 발전해서 수평적으로 제한된 부분에서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건물들이 이제 나온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왜 가능했냐면 맨하탄에는 최고층에 대한 높이 제한이 없어요. 옆 건물에 있는 공중권을 사서 붙여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공중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는 거죠? 미국의 건축법이 공중권이 있어요. 공중권이 구체화된 건 뉴욕에서는 1961년인데 옆집에 있는 건물의 위에 개발권을 따서 여기다 붙여요. 예를 들면 블락이 있으면 그 블락을 한 단위로 생각해요. 건물이 여기가 3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30m 안 가지고 10m 가면 그 남은 20m를 뛰어다가 옆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30m 위에 50m가 되는 거예요. 이게 뛰어다 붙일 수 있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옆에를 붙여서 올라가면 더 높게 올라가죠. 그게 용적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용적률을 산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룰이 있어요. 3피트가 붙어야 돼요. 땅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옆에 걸 사올 수 있어요.
또 다른 거는 랜드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옛날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랜드마크는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이 랜드마크는 에어라이트를 옆에다 대여할 수 있거나 팔거나 할 수 있어요. 랜드마크는 길 건너서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죠. 문화기관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고려사항도 있어요. 그 공중공과 용적률에서 남은 것들을 그걸 사서 적용을 시킴으로 인해서 얘가 이제 한없이 이제 높이 올라간 양상으로 도시가 변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뉴욕에서의 밀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건물의 밀도를 높이는데 실제로 밀도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차피 한 집에 몇 사람 살지도 않아요. 한 층에 유닛이 하나예요. 한 층에 한 가구. 예를 들면 거기가 99층이면 그렇게 한 집에 3명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건물에 300명 사는 거잖아요. 미미하죠. 그게 별로 의미 있는 밀도가 생기는 게 아니고 1층부터 100층까지인데 100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인구는 증가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비싸서 나가니까. 그 건물이 막 5천억 막 이래요. 초기에 어떤 유닛 하나가 7천억, 8천억에 팔렸어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이 아니에요. 안에는 뭐 이탈리아 대리석을 쫙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인구 중에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0.4%인가 밖에 안 된대요. 뉴욕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살 수 없는 주택이에요. 되게 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부자들이 뭐 중국에서 온다든가 아랍에서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부유층을 위해서 많이 짓는데 문제가 또 돼요. 브루클린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 땅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많이 그런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도시의 경관을 바꿔가는데 사는 사람이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투자자들이잖아요. 도시개발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뉴욕시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세금은 내니까 시 입장에서는 세수에 도움이 되고 세계적인 관심에서 계속 유지되는, 사실 뉴욕 빼놓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뉴욕이라는 도시의 명성에 리들타워가 현재 한몫하고 있다? 도시 경관 자체가 달라져 있으니까 관심이 되고 있죠, 이제 아직. 그러면 교수님 개인적으로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이 리들타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뷰도 산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리들타워들이 센트럴파크 근방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전부 다 센트럴파크 뷰를 팔아야 되니까 뷰를 팔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한강변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 주변에 벽이 생길 거잖아요. 그 뒤에 사람들은 강을 못 볼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크가 크다. 이미 근데 한강 주변은 뭐 아파트들로 김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 장벽처럼 그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은 빌딩들이 와서 막 아주 상징적으로 강 주변에 엄청나게 큰 타워들이 불빛이 번쩍거리는 그런 걸로 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맨하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테러파잉 뷰티라고 해서 베를라이하고 이제 꼬르비제가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뉴욕이라는 도시가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잖아요. 리들타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도시경관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일 아침에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가면 멀리서 보여요. 삐쭉삐쭉 올라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익숙해진 거네요. 익숙해졌죠. 그렇지만 뉴욕은 평평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는데 서울에서 만약에 강남이나 강북에 어디에 있으면 참 이상할 것 같아요. 기때처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뉴욕의 리들타워는 되게 재미나게 보는 게 램코라스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미국은 건축의 시도가 차일드라이크? 유치할 정도로 재미나게 제한 없이 시도된다. 뉴욕답다. 신선하게 괜찮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한다? 저는 일단 강북은 무조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강북은 산이 만드는 스카이라인이 우리 600년 된 도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에서 그 리들타워가 굉장히 훼손하는데, 강남에는 이미 리들타워 하나가 저는 있다고 봐요. 롯데타워 하나가 섰으니까 난 롯데타워 주변으로 80층, 70층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도 도리어 롯데타워 하나만 있는 것보다 덜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보다 더 훨씬 더 과격하시네요. 그러세요? 제가 강남에서는 그 밀도를 더 높여도 그 교통정책이 보완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발전과 서울 발전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제가 뭐 도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뉴욕과 서울의 차이점 중에서 특별히 리들타워를 통해서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교수님 모시고 재미난 건축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